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네 번째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에 녹화를 시작해서 방송은 일요일 저녁 8시에 하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총 10강을 하게 될지 10강을 하고 나면은 갑자기 필이 받아가지고 10강 더 하겠다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대통령으로는 12년 임시정부까지 다 합치면은 와, 그 사람이 1919년부터 대통령을 칭했으니까 26년 더하기 12년이니까 38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칭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측면에서 과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민을 그렇게 많이 학살한 사람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끝이 안 좋아서 1960년에 4월 28일 날 쫓겨나갔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변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갔죠. 그런데 최근에 뉴라이터들은 일부 기독교의 목사님들 그리고 학계에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비판하는데 자기의 어떤 얼굴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승만 시대에는 살지 않았거나 이승만 시대에는 한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전혀 모릅니다. 내가 당해보지도 않으려고. 극우 보수 세력들이 어떤 자기의 이념적 성향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념적 지향에 태동이 되는 사람이 결국 이승만이다. 자기 이념적 지향이 말 그대로 일본의 지배를 아주 대단하게 여기고 일본의 지배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사는 땅이 되는 데에 우리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고 오로지 이승만이라는 사람만 어떤 하나의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어떤 역사관인가 이제 4강까지 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전혀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일 때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친일파들을 비호하는 데에 앞장섰고 외교 독립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백범 김구 선생의 무장 독립론을 굉장히 우습게 봤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토착 어떤 독립운동가 세력들을 전부 다 권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자리에 오른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도 뭔가 농지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 결국 반민특위를 친일파 청산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고 6.25 때도 부산까지 도망갔고 그죠? 그러한 어떤 런승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1952년도, 56년도, 60년도에 모두 3번의 대통령 선거 국민의 직선제를 모두 부정선거로 저질렀던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인간성이 그 모양이니까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있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아주 끝장이 나버렸다라고 하는 제가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역사관에 동의하시면 제 방송을 열심히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제 채널 브렌텔러 채널에도 들어오셔가지고 구독해 주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이승만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용히 이 채널을 끄고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제주 4.3과 이승만. 제주 4.3은 1947년 3.1절 기념일 날 제주도에서 그 3.1절 기념식을 하다가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어떻게 돼?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나 미군정이 내려놓은 각종 세력들이 가가지고 제주도민들을 엄청나게 린치를 해서 48년도 4월 3일 날에 이 제주도의 인민위원회, 말 그대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 만들어 놓았던 제주도의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관공서를 습격했고, 그 결과, 그런 혼란이 빚어진 결과 48년도 5월 달에 선거가 제대로 치러지지 못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박진경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가지고 그 박진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죽인 사람은 일개 소대밖에 안 됩니다만은 어떤 계획을 짰습니까? 제주도민 30만 명이 모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문상길이라고 하는 중위에게 암살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승만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박진경 대령을, 그것도 중령에서 대령으로 올려주고, 박진경 대령이라는 사람을 그 8.15에 하루 전날 8월 14일 날 그 광복절 그 하루 전날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건국이념은 반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매니페스팅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주 4.3이라고 불린 이 사건을 이승만은 정부 수립 이후에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또 경찰을 보내서 또 어떻게 돼? 오늘 나오겠지만 서북 청년단을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53년도까지 계속 짓밟고 학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주 4.3입니다. 여러분, 제주 4.3이 일어나는 근본 배경에는 일제의 잔혹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결 7호 작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치러졌습니다. 결 1호 작전, 알류샨 열도, 결 2호 작전, 동경 북부, 후쿠시마 지방, 그 다음에 결 3호 작전, 동경, 결이라는 말은 결심하다 할 때 맺을 결자입니다. 그 다음에 결 4호 작전, 오사카, 결 5호 작전, 세토나이카이, 결 6호 작전, 지금 큐슈 지방, 후쿠오카 지방에서 벌어졌죠. 결 7호 작전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사수한다. 즉 미국이 오키나와까지 치고 올라오자 일본군이 결 7호 작전, 결 1호에서 결 7호 작전까지 죽어도 포기 못하는 최후의 목숨을 건 방어선, 그것이 바로 조선 한반도와 일본의 전체를 아우르는 결 1호에서 7호까지의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주도는 아주 결 1호부터 7호까지의 한가운데 위치한 작전입니다. PT의 KBS의 그 강의에 있는 썸네일입니다. 일제 동굴 진지가 67개, 최후의 요새 제주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주 자살특공기지 일제 카이덴과 신요라고 해서 해안 절벽을 파고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카이덴이라고 하는 인간 어뢰, 신요라고 하는 소형 잠수정을 누구에게 몰게 만들었다? 제주도 청년들에게 몰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몰고 가서 어떻게 돼요? 가미가제처럼 미국 전함에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는 된 적이 없지만
결국에는 이런 정도로 일본이 정신 나간 작전을 기획했었고 실제로 준비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있는 지금 제주공항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2공항 부지라든가 이쪽은 다 뭐예요? 전부 다 일본이 결치로 작전에서 이미 닦아놓은 공항 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D님,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아니요, 결치로 작전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결치로 작전 이거 처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처음 들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 매불쇼에서 한번 했습니다. 뉴탐사 구독, 좋아요. 이 사람이 바로 논란의 그 이름 박진경이라고 하는 남자 소령입니다. 소령. 원래는 박진경 대위였습니다. 박진경 대위인데 이 제주도의 그 모든 걸 5월 16일 날 전부 다 가가지고 제주도를 전부 다 소탕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 소령으로 진급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해 6월 달인가 죽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박진경 대령의 묘비가 이렇게 길가에 지 맘대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보면은 이게 5년 전입니다. 5년 전. 지금은 가보면은 완전히 풀로 덮였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풀로 덮였습니다. 완전히.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박진경 대령의 이 비가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호국원이라는 곳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아주 딱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018년까지는 누가 제주도지사였습니까? PD님, 누가 제주도지사였습니까? 아십니까? 원희룡? 예, 원희룡이가 제주도지사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잘 보존됐던 것입니다. 그러고 원희룡이 제주도지사에서 물러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옮겨왔던 거예요. 원희룡이가 제주도지사로 있을 때 수많은 제주도의 의원들이 박진경 대령의 묘비를 뽑아다가 부숴버리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은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서 계속 제주도 호국원에 제일 좋은 자리를 딱 놔뒀습니다. PD님,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정치적 지지 기반인 그 극우 보수 세력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것이 정답이긴 한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네. 혹시 집안 어르신인가요? 예. 그 집안 어르신이 아니라 그거는 설명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박진경이가 쏘아 죽임을 당해갖고 그 장례식을 치르고 일단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죠. 장례식을 치르고 그 문상길이라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문상길은 매우 정의로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죽는 걸 나는 못 보겠다 해서 쏘아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총살형이 내려집니다. 그 문상길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야, 나는 옳은 일을 하다 죽는다. 내가 여기에서는 사형이겠지만 사형이 당연하다. 내가 상관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내가 살기를 바랬겠는가? 사형이 당연하지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법정에 가면 나는 무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받고 총살을 받으러 갑니다. 총살을 받으러 가는데 그때 한 명의 미군 대위가 이렇게 저벅저벅 그 총살장에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총살을 이렇게 딱 하는데 빵 쏘죠. 맞고 문상길 대위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권총을 뽑아들고 이 미군 대위가 가가지고 문상길의 그 죽어있는 시체에다가 권총 2방을 더 쏩니다. 미군 대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임스 하우스만입니다. 이 사람 이름. 조선군의 아버지. 바로 우리나라의 군대를 모두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사관학교 출신으로 모두 세우고 광복군을 홀대한 인물. 바로 그 인물이
박진경이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았냐면은 박진경이가 제임스 하우스만이 여의도 공항에 46년도에 내렸을 때 박진경이가 뭘 했을까요, 피디님? 그때부터 48년도에 그 죽을 때까지 뭘 했을까요? 하우스만의 부관 같은 거는 네. 부관인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또 통역인가요? 예, 통역 대위였던 거야. 통역이 참 이 무소불위의 통역 정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한다니까. 따라서 그 사항만 지워버리면은 여러분들은 해방정국이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만 받아오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미 군정에 군사고문관이라고 하는 단장이 제임스 하우스만이 왔는데 그 제임스 하우스만을 46년도 여의도 공항에서 맞이해가지고 48년도에 4월 3일에 그 임무를 맡고 제주도로 내려갈 때까지 박진경이는 2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제임스 하우스만의 수족처럼 붙어가지고 통역을 했던 통역장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반공주의에 쩔어 있고 여운형의 인민위원회를 어떻게 돼? 공산당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뭐야? 바로 하지의 통역관 이묘묵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니 뭐예요? 제주도에 남아있던 여운형 세력, 인민위원회, 통일정부를 꿈꾸었던 이 인민위원회를 같은 통역정부의 하급이었던 박진경이는 무슨 당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피디님. 세 글자. 공산당 빨갱이로 생각하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빨갱이란 말씀은 노딱 붙더라고요. 뉴탐사 구독, 좋아요. 자, 4.3 희생자 분포 지도. 제가 이거 매불쇼에서도 한번 들고 나왔었는데, 자, 보십시오. 아주 아무 색깔도 없는 게 1명에서 50명 미만, 조금 진한 고동색이 50명에서 100명 미만, 100명에서 200명 미만, 200명에서 300명 미만, 300명에서 400명 미만, 400명에서 500명 미만, 500명 이상이 진한 고동색입니다. 자, 500명 이상 되는 곳 한번 보시죠. 여기 가시리, 여러분. 가시리, 서귀포에 있는 가시리. 그 다음에 저 위에 제주시에 지금도 모든 거에 중심이 되고 있는 노형동, 노형리가 되겠습니다. 저기 두 군데에서 가장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조천면 있죠. 북촌리. 바로 저기에서도 고동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 밑에 마라도까지도 모두 색깔이 조금 칠해져 있습니다. 1명에서 50명 미만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북촌리에 사람이 다 죽은 것을 가지고 현기영 선생이 썼던 책이 뭡니까? 순위삼촌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노벨 문학상을 만약에 우리나라에 내린다고 하면 현기영 선생님이 꼭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위삼촌, 변방에 우짖는 새,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제주도를 불타는 섬이라고 묘사한 그 구절이 아주, 저는 순위삼촌의 첫 구절이 뭡니까? 한 마을에, 북촌리 마을에 모두가 제사를 한날에 지낸다. 그리고 북촌리 마을 주변에 5개 마을이 지금도 마을에 터만 남아있어. 마을이 아예 없어. 어머니, 마을이 그게 다 살아있으면 몇천 명이 살았을 마을인데 마을이 아예 없어지고 집터만 남아있고 돌담만 남아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에서의 민간인 학살만 해도 저는 7만 명에 달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주도 안에서만 7만 명, 제주도 바깥에서까지 끌고 나가서 죽인 거를 치면은 다 합치면 15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가 학살당하고 제주도를 떠나 무트로 끌려나가서 또 학살당하는 6.25 때까지 계속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 저 대학원 동기가 제주도 출신인데요. 자기가 여기 가시리 출신입니다. 가시리. 그래서 저에게 대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MT를 대성리라는 곳으로 갔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엉망으로 취할 때까지 저에게 가시리 주민들이 어떻게 제주 4.3에서 죽었는지를 저한테만 얘기해 주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에 와서도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분노스러워서. 그 친구가 왜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 친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가 전해졌으면 좋겠다. 제주 4.3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예요. 강요배, 오른쪽에 계시는 남자분이죠. 강요배가 그린 제주 4.3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요배죠. 자기 동생 이름이 뭡니까? 강거배. 여러분, 거배. 강요배, 강거배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 이름이. 그런데 왜 그런 줄 아나? 여러분, 이 제주도에는 이분이 제주 4.3 때 어린이였거든. 아주 대여섯 살 어린이였는데 이분이 이렇게 몰려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원래 이름이 강철수 뭐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그런 이름으로 얘기하면 강철수가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강철수가 다른 데 있으면은 이 강요배 씨까지 한 2살, 3살 어린애인데 같이 죽여버린다고. 악마의 씨앗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돼? 자기 엄마 아버지가 기똥차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강요배, 강거배 그러면은 절대로 동명이인이 없겠지. 그렇게 강요배로서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4.3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제목이 겁간입니다. 겁간. 여러분, 겁간. 제주 토벌 때에 제주도의 여인들이 이렇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해당하고 학살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강제로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손발 자르고 어린이들도 마구 죽이고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공산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에 자기네들이 그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이거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살, 4살 된 애들, 2살짜리 애들이 그겁니까? 공산당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아름다운 처녀는 그러면은 16살, 17살 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이 공산당입니까? 그때 제주도에 가서 그 난리를 쳤던 47년도에 처음 3.1절 운동이 일어나자 48년도 4월 3일까지 본부에서 파견했던 응원경찰, 말 그대로 제주도의 부족한 병력을 우리가 가서 응원한다라고 해서 가는 응원경찰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서북청년단 약 1000여 명, 월급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제주도에 가서 알아서 약탈해서 먹으라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 제주도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무법천지로 놀았던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날짜별로 쭉 있는 겁니다. 쭉. 여러분, 날짜별로 쭉. 11월 7일날, 11월 20일날, 12월 3일날 전부 다 사람 얼마씩 죽였다는 거예요. 제주 4.3 진상규명 노력 노무현 대통령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멈췄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모든 진상규명 노력을 다 한 것이죠. 제주도라는 한 섬에서 벌어졌던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비극,
그것이 바로 제주 4.3입니다.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남북한의 분단을 막아달라는 몽양 여운형 선생의 모든 외침을 그대로 따라했을 뿐인데 남한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승만 정부의 머릿속에는 몽양 여운형도 죽여버리지만 어떻게 돼? 저 제주도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반공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저때 여러분 48년도부터 군정장관을 하고 나중에는 민정장관을 했던 사람이 민세 안재홍입니다. 안재홍이 여운형의 모든 사상을 물려받긴 했는데 그 사람이 하지 장군의 뒤를 이어서 군정장관을 하고 싶은 욕심에 제주도 주민 하나쯤은 몰살시키고 새로 나가서 살아도 되겠지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는 모두 공산당이니까 어린 아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죽이라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한때나마 민족 통일주의자였던 사람조차도 군정장관 주겠다 하니까 좋다고, 니는 안 죽이고 내가 군정장관 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제주도 한 30만 명쯤은 싸그리 다 쓸어버려도 좋다라고 했던 게 민정장관 안재홍입니다. 잘못했수아, 한 번만 살려줍수아. 여러분, 제주도 사투리죠.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요. 이 뒤에 이놈 누구예요? 여러분, 이놈 제임스 하우스만이 아닐까? 제임스 하우스만은 아니지만 당시 베레모 딱 쓰고 제임스 하우스만이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어. 여기 왼쪽 사진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위에 사진 보시겠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서북 청년 단원들을 격려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PD님, 저 머리 허연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저 연설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서울에서 저 연설을 뭐라고 보냈느냐? 우리가 그동안 먹이 살리준 밥값 해라 라고 합니다. 밥값을 해라입니다. 저도 여기 뉴탐사에 오면은 밥을 한 그릇씩 얻어먹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강의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라는 어떤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밥을 한 그릇씩 먹었다고 해서 그럼 제가 이 강의가 밥값입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농담으로 밥값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서북 청년단에게 이승만이가 했던 말, 여러분 밥값 하십시오. PD님, 이게 말이 되는 연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같은 국민을 죽이는 게 밥값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내가 이래 먹이 살려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밥값 해라. 참, 여러분, 이승만은 이런 사람입니다. 무슨 이승만이 뭘 잘했다고 난리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서북 청년단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 있던 수많은 일본 사람들 중에 한 30%, 40%가 저 서북 청년단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 것처럼 족보도 사고 마누라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증할 방법은 없는데 그 증언이 제법 지금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 그러니 정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빨갱이가 어떻게 남조선에서 제주도에서 창궐 한단다. 따라서 내가 제주도로 가가지고 빨갱이를 때려 잡아야 되겠다. 빨갱이는 괴수만 잡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괴수인 여운형을 죽이긴 했으나 내가 안 되겠다.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던 것이 48년도 4월 3일 이후인데 5월 10일 날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무산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때부터 이승만이 나서서 밥값하십시오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죽고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크고 어떻게 돼요? 잘생겼어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어느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제주도의 그 노형동 거기에서 아마 학살당하는 현장 거기에서 자기 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학살당한 모습에서 엄마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인 것 같아. 내가 봐도 제임스 하우스만이 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돼? 하우스만에 대하여 복수는 못하고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슬프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못했수아, 잘못했수아, 한 번만 살려줍수아. 이거죠. 왜? 또 역사 강사가 감정의 평정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대로 날뛴다고 한번 해보시죠. 왜? 이 모습을 보고 객관적인 이성을 지켜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이것은 제주도에서 지금 학살당한 엄마가 그 미군의 감시하에 지금 아들의 시체를 거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든가. 그러면 이 죽음의 이 서막 아닙니까? 이렇게 잡혀가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바로 무릎 꿇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쏴서 죽인다. 나중에는 총값이 아깝다고, 총알값이 아깝다고 그냥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칼로. 그게 뭡니까? 일본군의 즉결 처형 방식입니다. 1948년 11월 17일 바로 뭐예요? 계엄령을 제주도까지 전부 다 확대한 상. 따라서 뭡니까? 제주도에서는 군대가 모든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국 계엄 상황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마음껏 이제부터 쏘아 죽이고 즉결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이승만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피디님, 그럼에도 왜 우리나라의 뉴라이트들은 이승만하고 제주 4.3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아니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지 그럼 뭐 제주도지사가 선포합니까? 뉴탐사 구독, 좋아요. 1949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제주와 이때는 뭡니까? 48년도 10월 19일 날 뭐가 있었어요? 여수 순천 민중항쟁 사건이 있었죠. 따라서 제주와 전남의 공산 폭도들을 모조리 섬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고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라는 사람이 그 해에 1949년 10월 2일 날 제주도 공항 활주로 말 그대로 정뜨르 비행장에서 이거 내가 내 방송에서 정뜨르라고 얘기했다가 제주도 도민들로부터 정뜨르라고 한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제가 지적대로 했습니다. 249명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전부 다 쭉 줄 세워놓고 드르르르 쏴줘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1949년 10월 2일 당시에 해병대 대장 그 학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신현준 만주군관학교 박정희하고 동기였죠. 동기이고 어떻게 돼? 다 저 광복군으로 가가지고 신분 세탁하고 우리나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49년 10월 2일 날 공항 활주로에서 249명을 단체로 사형을 때린 사건은 언론은 당시는 철저하게 조선일보고 동아일보고 전부 다 한국일보 간에 전부 다 보도 통제. PD님, 뉴탐사는 만약에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하면은 제주도로 가겠죠. 가야죠. 가야죠, 그죠? 네. 그래, 그 보도 통제를 뚫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도를 하겠죠. 해야죠.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진정한 언론인도 한 명 없었을 때입니다. 참 짜증나는. 그래서 이때의 사형 재판이 졸속 재판이고 사실상 효력이 없는 재판이다라고 선포하는 의식이 여기 있습니다. 4.3 희생자 신원 확인 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항쟁,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가 모두 그거에서 제주 4.3의 희생자들은 사실상 억울하게 죽었다 이 말이야. 몇 명이 자그마치 13만 명이. 요번에 민주당의 추미애 국회의원이 자기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4.3 항쟁의 진상을 한번 밝혀봐라 라는 그걸 받고 초선 의원 당시에 전국을 자기 보좌진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4.3 항쟁을 그 자료를 찾고 댕겼다. 근데 어떻게 돼? 부산시에 갔을 때 돌아가신 영령들이 저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자료집을 봤다. 이 말. 그게 뭐였느냐? 그 제주도에서 잡혀왔던 무장공비, 말 그대로 그 사람들 말로 무장공비죠. 우리 말로는요, 아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 돼? 누가 죽었는지를 쭉 써놓은 명부가 추미애 의원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가 발표된 게 언제입니까? 2004년도 아닙니까? 제주 4.3 사건에서 죽었던,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무고한 양민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사법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던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 폭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치환입니다. 아까 47년도에 3.1절 기념식에서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48년도 4월 3일까지 제주도민들이 싸웠다고 했죠. 그때 제주도에 가서 공비들을 소탕하라는 의미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응원경찰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경찰하고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때의 경상남도 남해의 경찰로 있었던 최치환이라는 사람을 응원경찰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특히나 악독한 짓을 많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제주도에서의 공비를 많이 무찔렀다라고 하는 그걸로써 현충원에 묻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내무비서관, 9대 공보실장, 5선 국회의원, 그 다음에 경향신문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대한제향경우회, 경찰동호회 회장, 경기고 총동창회 경우신보 회장, 대한축구협회장. 대한축구협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아진지 여러분 아시겠죠? 새누리당의 김무성의 장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딸의 남편이 김무성이다 이 말이야.
4.3 토벌 때 작전 지휘 참모다 이 말. 제주의 소리에 난 기사예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제주 4.3이 아무 관계가 없으면 이승만 대통령 비서관은 왜 하는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거를 몰랐으면은 경향신문사 사장 5선 국회의원은 왜 합니까? 경상남도 남해에 가면 지금 이 최치환의 동상이 원래 고속도로 휴게소 바로 앞에 딱 보기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두관 남해 군수가 이거를 숲속으로 옮겼습니다. 꼴보기 싫다고. 뉴탐사 구독, 좋아요. 앞서 제가 먼저 박진경의 무덤의 묘비를 제주 현충원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놔뒀다고 했잖아요. 그때 도지사가 원희룡이라고 했죠. 근데 원희룡이가 8년 동안 안 옮겨줬다 했죠. 네. 왜 그랬을까요? 원희룡에게 제주도지사로 나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 누구? 김무성. 김무성입니다, 여러분. 최치환은 바로 박진경의 후임이에요. 따라서 박진경을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양민을 학살하고 일본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도 모를 서북 청년단을 일본말로 지휘하고 응원 경찰대를 가지고 마음대로 찌르고 죽이고 겁탈하고 했던 최치환이가 바로 그 딸의 남편이 누구야? 김무성이다 이 말이야. 네, 아마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왜 제주은행이 나오느냐? 제주은행의 유일한 지점은 아니고 제주은행은 서울 태평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서울이니까 그냥 있는 거고 유일한 지방 지점은 부산 영도에 있습니다. 왜 제주은행이 부산 영도에 있을까요? 왼쪽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위에 매달려 있는 아줌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동네 대방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대방동, 한국일보의 사진이죠. 대방동이라는 동네인데 부산 영도구에 있는 조그마한 배를 자주 만드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배가 들어오면 배에 따개비 같은 게, 그 다음에 해조류 같은 게 다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깔끔하게 떨어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라인더를 갖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아주머니들이, 이 아줌마들이, 왜 그래? 아줌마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몸무게가 가볍거든.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아줌마들이 이걸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돼? 망치를 가지고 그 따개비를 땅땅땅땅 때려가지고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른바 그거를 뭐라고 그래? 소리가 깡깡깡 난다고 해서 깡깡이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깡깡이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산의 영도에서도 가장 생활력이 억척 실어본 아줌마들입니다. 1세대 아줌마들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영도에서 왜 제주은행이 나와? 이 제주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오사카 히로시마로 도망갔던 제주 4.3의 양민들이 오사카 히로시마에서 원래 만들어서 제주은행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기네들이 번 돈을 하도 일본 야쿠자들이 많이 훔쳐가니까, 약탈해가니까 제주은행이라는 걸 만들어 처음에 신용협동조합인 것처럼 만들다가 그 다음에 1965년도에 이거를 은행으로 만들어서 제주은행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제주은행이 생겼다고 하니까 제주도의 양민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부산 영도구에, 부산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도구에 그 제주은행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본점인 것처럼 운영이 됐던 거예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 얘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마지막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던 통일론자들이 김달삼, 이덕구 이런 사람들인데, 김달삼, 이덕구가 그렇게 조직화시켜 놓은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통째로 빨갱이로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 부산 영도까지 왔다.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보고 야, 니 공부 못하면 이래 된다. 니 이런 사람처럼 살고 싶나? 이런 건 줄 알았어. 아니야.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이라 했잖아요. 어린 마음에 이를 보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주 4.3이 그렇게 많은 전상자를 내고 부산 영도에 피해를, 부산 영도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깽깽이 아줌마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제주은행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강의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처음 들으셔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대상으로 한 강의 4번째 시간, 어떻게 제 강의에 공감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D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